엄청나게 깊은 코를 골며 자다가 깨어난 스크루지는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침대에 앉으면서 종이 다시 한번 한시를 알리는 찰나에 있음을 누군가 알려줄 필요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정확히 적시에 깨어났으며 이는 제이콥 말리의 개입으로 그에게 파견된 두 번째 유령과 만남을 갖기 위한 특별한 목적 때문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새로운 유령이 그의 커튼 중 어느 것을 열지 궁금해하며 차가운 기운을 느끼자 그는 스스로 모든 커튼을 걷어내고 다시 누워 침대 주위를 날카롭게 살폈다. 그는 유령이 나타나자마자 맞서기를 원했으며 불시에 놀라거나 긴장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태도를 가진 신사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세상 경험이 풍부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자신들의 모험 능력의 폭을 간단한 게임에서부터 살인까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표현한다.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사이에는 분명 상당히 넓고 다양한 주제가 포함될 것이다. 스크루지가 이런 극단적인 대담함을 지닌 사람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나는 그가 기이한 광경에 대비해 꽤 넓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기에서 코뿔소에 이르는 그 무엇도 그를 크게 놀라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거의 모든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었던 스크루지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종이 한시를 울리고도 어떤 형체도 나타나지 않자 그는 심한 떨림에 사로잡혔다.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시계가 시간을 알릴 때마다 방 안에 붉은 빛이 퍼져나왔다. 이 빛은 단순히 빛일 뿐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12명의 유령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는 때로 자신이 스스로 발화라는 기묘한 현상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될까 두려워했다. 마침내 그러나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이 기묘한 빛의 근원과 비밀이 인접한 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빛이 그곳에서 퍼져나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자 그는 부드럽게 일어나 슬리퍼를 끌며 문 쪽으로 갔다. 스크루지가 손을 자물쇠에 대는 순간 이상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는 그 말을 따랐다. 그것은 분명 그의 방이었다. 이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방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다. 벽과 천장은 생생한 초록색으로 뒤덮여 마치 완벽한 숲처럼 보였다. 그곳의 모든 부분에는 반짝이는 밝은 열매들이 빛났다. 호랑가시 나무, 겨우살리, 담쟁 이덩굴의 바삭한 잎들은 빛을 반사하며 마치 수많은 작은 거울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벽난로에서 나오는 불길은 스크루지 시대나 말리 시대 또는 오랜 겨울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강렬한 불꽃이었다. 바닥에는 칠면조, 거위, 사냥한 고기, 가금류, 훈제고기, 커다란 고기 덩어리, 새끼 돼지, 긴 소시지, 민스파이, 자두 푸딩, 굴통, 뜨거운 밤, 붉은 뺨의 사과, 즙이 많은 오렌지, 풍성한 배, 거대한 심리월 케이크, 그리고 달콤한 증기로 방을 가득 채운 펀치 그릇들이 쌓여 왕좌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 위에는 한 거대한 쾌활한 인물이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함을 주는 모습으로 광채를 발하는 횃불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풍요의 뿔을 닮은 모양이었다. 그는 그 횃불을 높이 들어 스크루지가 문가에서 얼굴을 내미는 것을 비추었다. 들어오세요. 유령이 외쳤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를 더 잘 알아보세요. 인간이여. 스크루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 유령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전에 완고한 스크루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유령의 눈빛이 맑고 친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꺼려졌다. 나는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유령이 말했다. 나를 보아라. 스크루지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유령은 단순한 짙은 녹색의 로브나 망토를 입고 있었으며 가장자리는 흰 모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 옷은 몸에 느슨하게 걸쳐져 있어 넓은 가슴이 드러나 있었는데 마치 어떤 속임수로도 가리거나 감추려 하지 않는 듯했다. 옷의 넓은 주름 아래로 드러난 발도 맨발이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반짝이는 고드름이 여기저기 박힌 호랑가시나무 화관 외에는 어떤 장식도 없었다. 어두운 갈색의 머리카락은 길고 자유롭게 흘러내렸으며 그것은 유령의 온화한 얼굴, 반짝이는 눈, 열린 손, 쾌활한 목소리, 구속 없는 태도,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만큼이나 자유로웠다. 허리에는 고대의 칼집이 둘러져 있었으나 칼집 안에는 칼이 없었고 낡은 칼집은 녹슬어 있었다. 너는 나 같은 존재를 이전에 본 적이 없겠지? 유령이 외쳤다. 없습니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내 가족 중 어린 구성원들과 함께한 적도 없느냐? 나는 매우 젊다. 즉, 나의 나이 많은 형제들, 최근 몇 해 동안 태어난 형제들과 말이다. 유령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군요. 형제가 많습니까, 유령님? 1800명이 넘는다. 유령이 대답했다. 부양해야 할 엄청난 가족이군요. 스크루지가 중얼거렸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일어섰다. 유령님, 스크루지가 순종적으로 말했다.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어젯밤에는 강제로 이끌려 갔지만 그로 인해 교훈을 배웠고 그 교훈이 지금 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가르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 제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옷자락을 잡아라. 스크루지는 유령의 말대로 했고 옷자락을 꽉 붙들었다. 호랑가시나무, 겨우살리, 붉은 열매, 담쟁이 덩굴, 칠면조, 거위, 사냥감, 가금류, 훈제고기, 고기 덩어리, 돼지, 소시지, 불, 파이, 푸딩, 과일, 그리고 펀치까지 모두 순식간에 사라졌다. 방도, 벽난로의 불길도, 붉게 빛나던 광채도, 밤의 시간도 모두 사라졌고 그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도시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날씨가 혹독했기에 사람들은 집 앞 보도와 지붕 위에 쌓인 눈을 긁어내며 거칠지만 활기찬 그리고 나쁘지 않은 음악 같은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지붕 위에서 눈이 아래로 우르르 떨어지는 모습을 소년들이 기쁨에 차서 바라보며 눈이 인공적인 작은 눈보라처럼 부서지는 것을 즐겼다. 집들의 전면은 매우 어두워 보였고 창문은 더더욱 어두웠으며 이는 지붕 위에 덮인 부드러운 하얀 눈과 땅에 쌓인 더러운 눈과 대조를 이루었다. 땅의 눈은 수레와 마차의 무거운 바퀴가 깊은 고랑을 만들며 갈라놓았는데 그 고랑들은 큰 길이 뻗어나가는 곳에서 수백 번이나 교차하며 두꺼운 황토색 진흙과 얼어붙은 물 속에 복잡한 흔적을 남겼다. 하늘은 음울했고 짧은 거리들조차 칙칙한 안개로 막혀 있었다. 그 안개는 반쯤 녹고 반쯤 얼어 있었으며 무거운 입자들은 그을음 같은 조각으로 흩날렸다. 마치 영국의 모든 굴뚝이 한꺼번에 불타올라 자기 마음껏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기후나 도시 자체에는 그다지 즐거운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저녁에는 맑은 여름 하늘이나 밝은 여름 태양도 결코 퍼뜨릴 수 없을 만큼의 밝고 기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지붕 위에서 눈을 치우고 있는 사람들은 명랑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들은 난간에서 서로에게 소리치며 농담을 주고받고 가끔씩 눈싸움을 하기도 했다. 이 눈싸움은 때로는 빈정거리는 말보다 훨씬 선한 의도로 던져졌으며 눈이 제대로 맞았든 아니든
모두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가금류 상점들은 여전히 반쯤 문을 열어놓았으며 과일 가게들은 환한 빛 속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커다랗고 둥글며 불룩한 바구니에 담긴 밤은 마치 유쾌한 노인의 조끼 같아 보였고 그 풍성함이 거리로 흘러나오는 듯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붉고 갈색빛의 둥글둥글한 스페인 양파들은 그 살집 좋은 모습으로 빛나며 마치 스페인 수도사들 같았고 선반 위에서 지나가는 소녀들에게 장난스럽게 눈짓을 보냈다. 소녀들은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걸려있는 겨우살리를 힐끗 보며 지나갔다. 배와 사과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높게 쌓여 있었고 포도송이는 상인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눈에 잘 띄는 갈고리에 매달려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에 군침을 돌게 했다. 쌓여있는 헤이즐넛은 이끼와 갈색 껍질로 덮여 있어 그 향기가 오래된 숲속을 거닐던 기억과 발목 깊이 쌓인 낙엽을 헤치며 걸었던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게 했다. 둥글고 어두운 노퍽 비핀 사과는 오렌지와 레몬의 밝은 노란 빛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촉촉한 과즙이 가득한 모습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했다. 심지어 이 특별한 과일들 사이에 놓인 금붕어와 은붕어마저도 비록 둔하고 느릿한 혈통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아는 듯한 모습이었다. 식료품점. 식료품점. 거의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한두 개의 셔터가 열린 틈새로 보이는 모습은 굉장했다. 저울이 카운터 위로 내려가며 울리는 경쾌한 소리, 분주히 움직이는 줄과 롤러, 저글링처럼 위아래로 흔들리는 통조림, 차와 커피가 어우러진 향긋한 내음, 풍성하고 진귀한 건포도, 눈부시게 하얀 아몬드, 길고 곧은 계피 스틱,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는 다양한 향신료, 그리고 설탕으로 덮인 캔디 과일이 차가운 구경꾼조차 어지럽게 만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선사했다. 무화과는 촉촉하고 부드러웠으며 프랑스 자두는 화려하게 장식된 상자 속에서 수줍은 듯한 새콤달콤함을 띠고 있었다. 모든 것이 먹음직스럽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객들의 서두르는 모습과 하루의 희망찬 약속에 가득 찬 열정이 인상적이었다. 사람들은 문 앞에서 서로 부딪히며 바구니를 흔들고 구매한 물건을 계산대에 놓아둔 뒤 다시 그것을 가지러 뛰어왔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실수들이 수백 번 반복되었지만 모두가 유쾌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상점 주인과 직원들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신선한 모습이었기에 그들이 허리 뒤에서 묶은 앞치마를 고정시키는 반짝이는 금속 고리가 마치 자신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 놓은 듯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크리스마스에 가마귀가 와서 쪼아도 괜찮을 만큼 관대하고 따뜻해 보였다. 고지역 교회와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모두가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환한 얼굴로 향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골목길과 이름 없는 좁은 길에서 나타나 베이커리로 저녁 식사를 가져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가난한 축제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고 영호는 매우 흥미로워하는 듯했다. 그는 스크루지와 함께 베이커리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음식의 덮개를 열고 자신의 횃불에서 향을 뿌렸다. 그의 횃불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는데 몇 번씩 저녁 식사를 나르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화가 난 말들을 주고받을 때마다 그는 횃불에서 몇 방울의 물을 뿌렸다. 그러자 즉시 그들의 기분이 좋아졌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에 다투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말했고 정말로 그랬다.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사랑하시듯 그것은 진정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윽고 종소리가 멈추고 베이커리도 문을 닫았다. 그러나 모든 저녁 식사에 따뜻한 그림자와 그 요리가 진행 중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다.
각 베이커리의 오븐 위로 녹아내린 물자국에서부터 보였으며 마치 거리에 돌들이 요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 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당신의 횃불에서 뿌려지는 것이 특별한 맛을 내는 겁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렇다. 제 고유의 맛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맛은 오늘날 어떤 종류의 식사에도 적용되나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선의로 나누어진 식사라면 무엇이든 그렇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그렇습니까? 스크루지가 다시 물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유령이여. 스크루지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나는 당신처럼 많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순수한 즐거움을 방해하려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유령이 외쳤다. 당신은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즉 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일 수도 있는 그날을 제외하려 하십니까? 스크루지가 말했다. 내가 그랬다고 유령이 외쳤다. 당신은 이곳들을 7번째 날에 닫으려 하시는군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결국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냐? 영혼이 말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당신의 이름, 아니 적어도 당신의 가족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유령이 대답했다. 우리를 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열정, 자존심, 악의, 증오, 시기, 편협, 이기심을 우리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는 낯선 존재들이다. 마치 그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들의 행동을 그들 자신에게 돌려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스크루지는 그 약속을 했고 그들은 다시 보이지 않게 전에 그랬듯이 도시의 외곽으로 향했다. 유령의 특별한 능력 중 하나는 스크루지가 베이커리에서 봤던 것처럼 그의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든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낮은 천장 아래에서도 우아하게 서 있었고 그것은 그가 어떤 높은 홀에 서 있을 때보다도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마치 자연스럽고 신비롭게 보였다. 아마도 이 좋은 유령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으며 그의 친절하고 관대한 성격이 그를 스크루지의 사무실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가서 미소를 지으며 횃불로 밥 크레치트의 집을 축복했다. 생각해보라. 밥은 일주일에 15파운드밖에 못 벌었다. 그는 토요일마다 주머니에 15개의 동전을 넣고 다녔다. 그런데도 크리스마스의 유령은 그의 4개의 방이 있는 집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밥 크레치트의 아내가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으나 형편없이 옷이 낡았고 그러나 리본으로 장식을 해주었으며 그 리본은 값이 싸지만 6펜스의 가치가 있어 보이는 좋은 효과를 냈다. 그녀는 벨린다 크레치트, 두 번째 딸의 도움을 받아 식탁보를 깔았다. 그동안 피터 크레치트는 감자솥에 포크를 꽂고 아버지 밥에게 물려받은 커다란 셔츠 칼라의 끝을 입에 물고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자신에게 기뻐하며 그 셔츠를 패션의 공원에서 자랑하고 싶어 했다. 그때 2명의 작은 크레치트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와 방집 밖에서 거위 냄새를 맡고 그것이 자기네 것임을 알아차렸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세이지와 양파를 상상하며 춤을 추었고 피터 크레치트를 멋있게 여겼다. 피터는 셔츠의 칼라가 목을 조여와서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지는 않았지만 불을 지피며 천천히 끓고 있는 감자들이 솥뚜껑을 세게 두드리며 이제 꺼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 있니? 크레치트의 아내가 말했다. 그리고 막내 팀은 마르타는 작년 크리스마스 날보다 반 시간이나 일찍 왔었는데 마르타가 여기 있어요. 엄마, 한 소녀가 대답하며 나타났다. 마르타가 여기 있어요. 엄마, 2명의 어린 크레치트들이 달아 외쳤다. 어서 와요. 마르타,
거위가 정말 맛있어요. 어머, 사랑하는 내 딸, 늦게 왔구나. 크레치트의 아내는 그녀에게 12번이나 키스하며 마르타의 숄과 모자를 급히 벗겨주었다. 어젯밤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오늘 아침까지 지워야 했어요. 엄마, 마르타가 대답했다. 그래, 그래, 내가 왔으니까 됐다. 크레치트의 아내가 말했다. 불 앞에 앉아서 따뜻하게 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아니, 아니. 아버지가 오셔요. 두 어린 크레치트들이 동시에 외쳤다. 숨으세요. 마르타, 숨으세요. 그래서 마르타는 숨었고 밥 크레치트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적어도 3피트 길이의 목도리가 배에 드리워져 있었고 다 해진 옷은 얼추 고쳐져 계절에 맞게 보이도록 브러쉬로 다듬어져 있었다. 그리고 막내 팀은 그의 어깨에 엎여 있었다. 안타깝게도 팀은 작은 목발을 짚고 있었으며 다리는 철제로 된 보조기구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 어머, 마르타는 어디 있지? 밥 크레치트가 돌아보며 물었다. 안 왔어요. 그의 아내가 대답했다. 안 왔다고? 밥은 갑자기 기운이 떨어졌다. 그는 교회에서부터 팀을 태우고 왔고 기운이 넘쳤으나 그 순간은 기운이 떨어졌다. 크리스마스 날에 안 온다고. 마르타는 아버지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설령 그것이 농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녀는 옷장문 뒤에서 미리 나오며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두 명의 어린 크레치트들이 막내 팀을 세면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팀은 구리솥에서 끓고 있는 푸딩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팀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크레치트의 아내가 밥에게 그의 순진함을 놀리며 물었다. 밥은 달을 마음껏 껴안고 나서 대답했다. 정말 착했지. 밥이 말했다. 그리고 더 나아졌어.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정말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돼. 오늘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나는 장애인이니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에 누가 걷지 못한 구걸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해주었는지 기억하는 게 기쁠 것 같다고 했어. 밥은 이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렸고 작은 팀이 점점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말을 할 때 더 떨렸다. 팀의 활동적인 목발 소리가 바닥에 들리고 그는 또 다른 말을 하기 전에 형과 여동생에게 안내받아 다시 불 옆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 사이 밥은 소매를 걷어올리며 그가 얼마나 가난한지 느껴지게 진저리치며 진저와 레몬을 섞어 술에 뜨겁게 섞어 그릇에 넣어 불에 올려 끓였다. 피터와 두 어린 크레치트들은 거위를 가져오기 위해 가게로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풍스러운 행진처럼 돌아왔다.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분위기가 이어져 거위가 모든 새들 중 가장 희귀한 새인 양 착각할 정도였다. 그것은 마치 그 집에서 까마귀보다도 희귀한 존재처럼 보였다. 크레치트의 아내는 미리 준비된 작은 냄비에 있던 그레이비를 뜨겁게 데웠고 피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차게 감자를 으깨며 벨린다 양은 사과 소스를 달콤하게 만들었다. 마르타는 뜨거운 접시들을 닦았고 밥은 팀을 자기 옆 작은 자리에 앉았다. 두 어린 크레치트들은 모두를 위한 의자도 챙기며 자신들 역시 빠뜨리지 않고 숟가락을 입에 넣어 자기가 먼저 거위를 먹고 싶은 마음을 참았다. 드디어 음식이 다 준비되었고 감사 기도가 끝났다. 그 뒤에는 숨을 죽인 침묵이 이어졌고 크레치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칼을 잡고 고기를 자르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칼을 넣고 속이 가득 찬 요리가 나왔을 때 모든 이들이 기쁨의 탄성을 내지르며 심지어 작은 팀도 두 어린 크레치트들의 유도에 따라 식탁을 두드리며 약하게 야호 라고 외쳤다. 이렇게 거위는 정말로 특별한 거위였다. 밥은 그렇게 맛있게 요리된 거위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부드러움과 풍미, 크기와 저렴함은 모두가 칭찬할 만한 주제였다.
사과 소스와 으깬 감자와 함께 제공된 이 거위는 가족 모두에게 충분한 저녁 식사가 되었다. 사실 크레치트의 아내가 그 작은 뼈조각 하나를 접시에서 보며 기뻐하면서 말했듯이 결국 모두가 다 먹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모두가 충분히 먹었고 특히 어린 크레치트들은 세이지와 맛있는 양파로 배가 불러 온몸이 흥분되었을 정도였다. 이제 벨린다 양이 접시를 바꾸자 크레치트의 아내는 혼자서 방을 떠나 설레는 마음으로 푸딩을 들고 다시 가져오려 했다. 누군가가 말하며 고백했다. 만약 그걸 꺼내는 과정에서 부서지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마당의 벽을 넘어가서 그것을 훔쳐갔다면 어쩌죠? 그런 상상만으로도 두 어린 크레치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여러 가지 끔찍한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증기가 많이 올라오네. 푸딩인 MB에서 나왔다. 세탁하는 날의 냄새 같아. 그것은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푸딩이었다. 음식점과 과자집이 나란히 있는 곳에서 나는 냄새 같아. 그것이 바로 푸딩이었다. 불타는 브랜디를 살짝 뿌리고 크리스마스 호랑가시가 위에 꽂힌 푸딩이 나왔다. 푸딩은 마치 큰 대포알처럼 둥글고 단단했다. 아, 놀라운 푸딩이야. 밥크레치트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당신이 만든 최고의 성공작이야. 그의 아내는 마음의 부담이 덜어진 후 밀가루의 양에 대해 걱정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모두가 그것에 대해 말했지만 아무도 그것이 크기가 크고 많은 가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큰 불경스러움에 해당했을 것이다. 크레치트 가족이라면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일이었다. 마침내 식사는 모두 끝났고 식탁은 정리되었고 난로는 청소되어 불이 붙여졌다. 조리된 음료가 맛이 잘 어우러지며 사과와 오렌지가 테이블에 올려졌고 불에 구운 밤이 하나 가득 올려졌다. 그런 뒤 모든 크레치트 가족인 알로 주위에 모여 앉았다. 밥 크레치트는 이를 원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건 반원이었다. 그리고 밥 크레치트의 옆에 가족이 자랑스럽게 놓인 유리잔 세트가 있었다. 손잡이가 없는 두 개의 튼튼한 유리컵과 커스터드 컵 하나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컵은 금잔처럼 음료를 담을 수 있었고 밥은 밝은 표정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불에 구운 밤이 지글지글하고 소리내며 터졌다. 그리고 밥은 제안했다.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모두가 그 말에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길. 막내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는 아버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밥은 그의 시린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고 마치 그 아이를 사랑해서 곁에 두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에게서 떠날까 두려운 듯 했다. 정령이여. 스크루지가 그때까지 느껴본 적 없는 관심을 가지고 말했다. 팀이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빈자리를 본다. 유령이 대답했다. 가난한 벽난로 구석에 주인이 없는 목발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다. 만약 이 그림자들이 미래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면 아이는 죽을 것이다. 아니, 아니, 스크루지가 애원하듯 말했다. 아니요. 친절한 정령. 그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만약 이 그림자들이 미래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면 유령이 말했다. 내 혈통의 다른 사람은 그곳에서 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그가 죽을 것 같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과잉 인구를 줄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스크루지는 자신의 말이 유령에게 인용되는 것을 듣고 머리를 숙였으며 회개와 슬픔에 휩싸였다. 인간이여, 유령이 말했다. 네가 진정으로 인간이라면, 마음이 굳지 않다면 그 악랄한 말을 그만두고 과잉 인구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네가 살 사람과 죽일 사람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이 가난한 남자의 아이들보다 더 쓸모없고 살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오 하나님, 잎 위에 있는 곤충이 먼지 속에서 굶주리는 형제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걸 들으니 스크루지는 유령의 꾸짖음 앞에 머리를 숙였고 떨며 땅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급히 고개를 들었다. 미스터 스크루지, 밥이 말했다. 미스터 스크루지를 축배를 들며 정말 축배를 들다니. 크레치트의 아내가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그 자식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제 마음의 일부를 주고 싶어요. 그가 그것을 먹을 만큼 배가 고프기를 바래요. 자기야, 밥이 말했다. 아이들아, 크리스마스 날인데 분명 크리스마스는 알이어야 해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날은 그런 끔찍하고 인색하고 무정한 사람인 미스터 스크루지의 건강을 기원하는 날이어야 해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로버트,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잘 알죠. 불쌍한 사람, 자기야. 밥이 온화하게 대답했다.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그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마실 거예요. 당신과 이 날을 위해서지, 그를 위해서 아니에요. 오래 살기를.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새해. 그가 아주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녀의 건배를 따라 들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행동 중에서 유일하게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 팀이 마지막으로 건배를 들었지만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가족의 괴물 같았으며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파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정확히 5분 동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그림자가 지나가고 나자 크레치트 가족은 스크루지라는 불행한 존재가 사라졌다는 단순한 안도감으로 이전보다 10배 더 즐겁게 되었다. 밥 크레치트는 피터를 위해 좋은 직업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얻으면 매주 5실링 6펜스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두 어린 크레치트는 피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에 크게 웃었고 피터는 자신의 칼날을 만지며 그 신기한 수입을 받게 되면 어떤 투자처를 고를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밀리너 가게에서 가난한 견습생으로 일하는 마르타도 자신이 하는 일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일을 하는지 내일 아침에는 푹 쉬겠다고 말했다. 내일은 집에서 보내는 휴일이다. 또 며칠 전에 한 백작과 귀족을 만났다는 이야기와 그 귀족이 피터만큼 키가 크다고 했더니 피터는 칼날을 매우 높게 올려서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피터의 머리가 보이지 않았을 정도라 하였다. 그동안 군밤과 술이 한 바퀴씩 돌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자 팀이 눈속을 여행하는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노래를 정말 잘 불렀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잘생긴 가족도 아니었고 잘 차려입은 가족도 아니었으며 그들의 신발은 결코 방수되지 않았고 옷도 부족했으며 피터는 아마도 그리고 아마도 담보대출 상인의 업무 방식을 잘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고 감사하며 서로에게 기쁨을 느꼈고 그 시절에 만족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질 때 그들은 유령의 밝은 불빛 속에서 더욱 행복해 보였고 스크루지는 그들을 특히 팀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다. 이때쯤 날은 어두워지고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거리를 걸으며 주방, 거실 등 모든 종류의 방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얼마나 멋졌는지 보았다. 여기서는 불꽃이 깜박이며 아늑한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고 뜨거운 접시가 불 앞에서 완전히 데워지며 깊은 붉은 커튼이 추위와 어둠을 차단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집의 모든 아이들이 눈 속으로 뛰어나가 결혼한 자매, 형제, 사촌, 삼촌, 이모 등을 맞이하며 그들을 가장 먼저 반기려고 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손님들이 모이고 있는 창문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모두 후드와 모피 부츠를 신고 동시에 수다를 떨며 집을 떠나는 멋진 소녀들이 있었다. 그들은 근처의 집으로 가고 있었고 그 집에 들어가자 그들을 본 유일한 남자는 불행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교활한 마녀들처럼 행동하며 그들 주위는 빛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친밀한 모임을 위해 자주 가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환영을 받지 못할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실 모든 집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벽난로는 반쯤 불타오르고 있었다. 유령은 기뻐하면 엷은 가슴을 드러내고 커다란 손바닥을 펼쳐 모든 이에게 기쁨을 나누며 떠났다. 길을 따라 앞서 달리던 등불 켜는 사람도 저녁을 준비하던 사람도 유령이 지나갈 때 함께 웃었다. 그 등불 켜는 사람은 유령이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령의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스크루지와 유령은 황량하고 고독한 황무지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마치 거인들의 무덤처럼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물은 얼어붙은 땅에서 자유롭게 퍼질 수 있었을 텐데 얼음이 그것을 가두고 있었다. 그곳에는 이끼와 덩굴풀, 거칠고 잡초 같은 풀만 자라고 있었다. 서쪽에서는 지는 해가 불타는 붉은 빛을 남기고 그것은 잠시 동안 그 황량함을 응시하는 듯한 마치 불쾌한 눈처럼 빛났다가 점점 낮아지고 낮아져서 결국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광부들이 사는 곳이다. 그들은 당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유령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안다. 보라. 그 순간 작은 오두막의 창문에서 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향해 빠르게 다가갔다. 지늘과 돌로 만든 벽을 통과해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따뜻한 불빛이 타오르는 물 옆에 앉아있는 기쁜 사람들이 있었다. 매우 늙은 남자와 여자,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 또 그들보다 더 어린 세대까지 모두 명절 옷을 입고 즐겁게 모여 있었다. 그 늙은 남자는 그의 목소리가 바람의 울부짖음보다 커지지 않는 목소리로 크리스마스는 올해를 부르고 있었고 때때로 그들 모두가 합창에 동참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그 늙은 남자는 기쁘고 크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이 멈추자 그의 목소리는 다시 가라앉았다. 유령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고 스크루지에게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고 하며 황무지를 넘어 계속해서 이동했다. 바디로, 바다로, 바다로. 스크루지는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고 마지막 육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무서운 바위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곳으로 그들의 뒤로 있었다. 그리고 그의 귀에는 물이 굉음을 내며 큰 소리로 흐르고 으르렁거리며 지구가 흔들릴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저무는 바위들이 차가운 바다 위에 세워져 있는 외로운 등대가 있었다. 그 등대는 바위 위에 세워져 있었고 바닷물이 그것을 끊임없이 부딪히고 치며 포겠다. 그리고 그 등대의 밑부분에는 커다란 해조류가 붙어 있었고 폭풍새들이 그 주위를 날며 마치 바다와 함께 일렁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곳에서도 등불을 지키는 두 남자는 두꺼운 돌벽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바다 위로 한 줄기의 빛을 비추고 있었고 그들은 거친 탁자에서 손을 맞잡고 술잔을 나누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그중 한 명, 나이가 많은 남자는 거친 날씨로 얼굴이 상처와 주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오래된 배의 조각처럼 보였다. 그는 거친 바람처럼 강력한 노래를 불렀다. 유령은 다시 바람이 일고 파도가 거칠게 이는 바다 위를 계속해서 떠났다. 그들은 어느 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유령이 스크루지에게 말했으며 그들은 한 배에 도착했다. 그들은 선장의 옆, 조타기 옆에, 망루에 있는 파수꾼 옆에,
교대 근무 중인 장교들 옆에 섰다. 그들 각각은 어두운 유령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들 중 모든 남자는 크리스마스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며 생각하거나 서로에게 작고 소소한 크리스마스 기억을 속삭였다.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깨어 있든 자고 있든 선하거나 악하든 그들은 그날만큼은 다른 날보다 더 친절한 말을 서로에게 건넸고 그날의 축제에 어느 정도 참여했으며 멀리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했고 그들이 자신을 기억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알았다. 스크루지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할 수 없는 심연 속으로 외로움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장엄한 일인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큰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그의 조카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밝고 건조하며 반짝이는 방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령은 그 옆에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 조카를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하. 스크루지의 조카가 웃었다. 하하하. 만약 우연히 누군가가 스크루지의 조카보다 더 축복받은 웃음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질병과 슬픔에는 전염성이 있지만 세상에서 웃음과 유머만큼 저항할 수 없는 전염력이 있는 것은 없다. 스크루지의 조카가 이렇게 웃을 때 배를 움켜잡고 머리를 굴리며 얼굴을 가장 극단적으로 찡그리면서 웃을 때 스크루지의 결혼한 조카는 그와 마찬가지로 기꺼이 웃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은 결코 뒤처지지 않고 함께 힘차게 웃었다. 하하, 하하하하. 그가 크리스마스를 사기라고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스크루지의 조카가 외쳤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를 부끄럽게 여겨야 해요. 프레드. 스크루지의 결혼한 조카는 붕괴하며 말했다. 그 사람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매우 예뻤다. 지나치게 예뻤다. 보조개가 있고 놀란 듯한 표정의 훌륭한 얼굴을 가졌으며 입술은 키스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고 그렇다고 확신한다. 웃을 때 턱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 점들이 서로 녹아들 듯 연결되었으며 어떤 작은 생물의 머리에서 본 것 중 가장 해맑은 눈을 가졌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짜증날 만큼 귀여운 존재였죠. 하지만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존재였다. 정말로 만족스러웠다. 그는 참 웃긴 노인네야. 라고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진짜 그렇다니까. 그렇게 즐겁진 않지만, 하지만 그의 잘못은 스스로 벌을 받는 거라서 나는 그에 대해 할 말이 없어. 그는 분명히 아주 부자예요. 프레드. 라고 스크루지의 조카의 아내가 힌트를 주었다. 적어도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그의 부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지도 않아요. 그 부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만족하지도 않아요. 그에게는 참을성이 없어요. 라고 스크루지의 조카의 아내가 말했다. 스크루지의 조카의 아내의 자매들과 다른 모든 여자들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아, 나는 있어요. 라고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그가 안타깝게 느껴져요. 내가 그를 화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가 나쁜 기분을 가지면 누가 괴로워하죠? 항상 그 자신만 괴로워해요. 여기서 그는 우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오지 않아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는 저녁을 잘 챙겨 먹지 않아요. 정말로 스크루지는 우리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요. 라고 스크루지의 조카의 아내가 말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말을 했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방금 저녁을 먹었고 디저트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으며 불빛 아래에서 모여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그 말을 듣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로 믿지 않거든요. 토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토퍼 분명히 스크루지의 조카의 여동생 중 한 명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독신자는 의견을 낼 자격이 없는 불쌍한 존재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대해 스크루지의 조카의 여동생, 통통한 여동생은 얼굴이 빨개졌다. 계속 말해봐요. 프레드, 라고 스크루지의 조카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는 시작한 말을 끝내지 않아요. 정말 웃긴 사람이에요. 스크루지의 조카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전염되는 것은 불가피했기 때문에 비록 통통한 여동생이 향기로운 식초로 이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본을 따라 모두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말하려던 건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그가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와 함께 즐겁게 지내지 않기로 한 결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가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즐거운 순간들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즐거운 동료들을 잃었다고 확신해요. 그가 있는 석은 사무실이나 먼지 쌓인 방에서도요. 나는 그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매년 같은 기회를 줄 생각이에요. 그를 불쌍하게 여기니까요. 그는 크리스마스를 죽을 때까지 욕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나에게 와서 매년 스크루지 삼촌 잘 지내세요 라고 인사하는 나를 보고 크리스마스에 대해 더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해요. 그에게 도전하는 거죠. 만약 그것이 그를 기분 좋게 만들어서 그의 가난한 직원을 위해 50파운드를 남기게 된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어제 그의 마음을 흔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스크루지의 마음을 흔든다는 말에 웃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무엇에 대해 웃든 상관하지 않았다. 어쨌든 웃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웃음을 이어갔고 기쁜 마음으로 술을 나누었다. 차를 마신 후 그들은 음악을 연주했다. 그들은 음악을 잘하는 가족이었고 합창을 부를 때 정말 잘 불렀다. 특히 토퍼는 베이스로 굵은 소리로 잘 부르며 얼굴이 붓어지거나 이마에 큰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일 없이 노래를 했다. 스크루지의 조카의 아내는 하프를 잘 쳤고 그들이 불렀던 여러 곡 중 하나는 스크루지가 과거의 크리스마스 영혼에 의해 기억을 떠올렸던 그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를 데리러 왔던 아이가 아는 간단한 멜로디였다. 이 음악이 울려 퍼지자 과거의 크리스마스 영혼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스크루지의 마음에 떠올랐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럽게 되었으며 만약 몇 년 전 이런 음악을 자주 들었다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이콥 말리의 시체를 묻은 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전부 음악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들은 벌금을 걸고 게임을 했다. 가끔은 어린이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때만큼 좋은 때는 없다. 그때는 그 위대한 창시자도 어린이였다. 그들은 먼저 눈 가리고 장님 잡기라는 게임을 했다. 그리고 토퍼가 부츠에 눈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그가 정말로 장님이었다고 믿지 않는다. 프레드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는 스크루지를 초대해 그가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스크루지와 그의 조카인 프레드 사이에서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크리스마스의 유령도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가 통통한 여동생을 쫓는 방식은 마치 신뢰를 저버린 것 같았다. 그는 벽난로 도구를 넘어뜨리고 의자에 부딪히고 피아노에 걸리며 커튼 속으로 몸을 묻히기도 했다. 어디를 가든 그 통통한 여동생이 따라왔고 그는 다른 사람을 쫓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만약 여러분이 그에게 우연히 부딪혔다면 그들이 일부러 그랬듯이 그는 마치 잡으려고 애쓰는 척할 것이다. 그건 여러분의 이해력을 저해하는 행위였고
바로 통통한 여동생 쪽으로 슬쩍 몸을 돌릴 것이다. 그녀는 자주 불공평하다고 외쳤고 정말로 그것은 공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가 그녀를 잡았을 때 그녀가 비단 같은 옷을 입고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그는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 그의 행동은 최악이었다. 그녀의 머리 장식을 만져보려고 하고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손가락의 반지와 목에 있는 체인을 만지려고 한 건 정말로 나쁘고 끔찍했다. 스크루지의 조카는 눈 가리고 장님 잡기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편안한 의자와 발받침이 있는 아늑한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곳에서 유령과 스크루지가 그녀 바로 뒤에 가까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벌금을 걸고 게임에 참여했고 알파벳 모든 글자를 사용하여 사랑을 칭송했다. 또한 어떻게, 언제, 어디서 게임에서는 매우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스크루지의 조카는 그녀가 언니들을 훨씬 능가하는 모습을 보고 비밀스러운 기쁨을 느꼈다. 거기에는 20명 정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모두 게임에 참여했고 스크루지도 함께했다. 스크루지는 자신이 하는 말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진행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한 나머지 때때로 자신의 추측을 꽤 크게 말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자주 맞추기도 했다. 가장 날카로운 바늘,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든 최상의 것보다도 스크루지가 더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무딘 것으로 받아들였다. 유령은 스크루지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에 매우 기뻐했고 그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았으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손님들이 떠날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유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게임이 있습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단 30분만. 유령님, 딱 한 번만. 그것은 예와 아니오라는 게임이었고 스크루지의 조카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추측해야 했다. 그가 대답하는 건 예 또는 아니오였으며 그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그가 받는 질문의 불꽃 같은 연쇄 공격 덕분에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물이며 살아있는 동물이고 꽤 불쾌한 동물, 사나운 동물이며 때때로 심하게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하고 런던에서 살며 거리를 돌아다니고 전시되지 않으며 아무도 이끌지 않고 동물원에 살지 않으며 시장에서 팔리지도 않고 알도, 당나귀도, 소도, 황소도, 호랑이도, 개도, 돼지도, 고양이도, 곰도 아니라고 밝혔다. 질문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의 조카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너무나 기쁘고 웃기게 해서 결국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서 발을 구르기도 했다. 결국 통통한 여동생이 비슷한 상태에 빠져 외쳤다. 알겠어요. 무엇인지 알겠어요. 프레드, 뭘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뭐야? 프레드가 물었다. 그건 당신의 삼촌 스크로우보지예요. 정말로 그것이었다. 모두가 감탄했지만 곰인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왜냐하면 아니오라는 답이 스크루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면 말이다. 그는 분명히 많은 즐거움을 줬어요. 프레드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건강을 기원하지 않는 것이 무리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손에 준비된 따뜻한 와인 한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스크로우지 삼촌. 그래요. 스크로우지 삼촌. 그들이 외쳤다.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새해가 행복하길. 그가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그가 나와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겠지만 그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크로우지 삼촌. 스크로우지 삼촌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가볍고 즐거워져서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나누는 축배에 응답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유령이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 모든 장면은 조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끝나는 순간에 모두 지나가 버렸고 스크루지와 유령은 다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많은 것을 보고 먼 곳을 여행하며 많은 집들을 방문했지만 그 모든 장면에는 항상 행복한 결말이 있었다. 유령은 병상에 있는 사람들 옆에 서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외국에 있을 때도 그곳이 집처럼 느껴졌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는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 옆에서는 마치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다. 유령은 구호소, 병원, 감옥 등 고통 속에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었고 스크루지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쳤다. 그것은 긴 밤이었으며 그것이 단지 하룻밤이라면 스크루지는 이 시간 동안 크리스마스 휴일이 압축되어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또 스크루지가 자신은 변함없지만 유령은 점점 더 아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크루지는 이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12번째 밤 파티를 떠나면서 유령과 함께 열린 공간에 서 있었을 때 스크루지는 유령의 머리가 회색으로 변한 것을 보았다. 유령의 생애는 그렇게 짧나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유령이 대답다. 오늘 밤 끝납니다. 오늘 밤, 스크루지가 외쳤다. 오늘 밤 자정에 들어보세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종소리가 11시 45분을 알리고 있었다. 제가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스크루지가 유령의 옷자락을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옷자락에서 튀어나온 것이었고 당신의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발인가요? 아니면 발톱인가요? 그것은 발톱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살이 붙어 있으니까요. 유령이 슬프게 대답했다. 여기 보세요. 유령은 옷자락에서 두 개의 존재를 끌어냈다. 불쌍하고 비참하고 두려운 추악하고 가엾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유령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유령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오, 인간이여, 여기 보세요. 보세요. 여기 아래를 보세요. 유령이 외쳤다. 그들은 한 소년과 소녀였다. 황색에 말라서 초췌하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마치 늑대처럼 사나웠다. 하지만 그들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젊음이 채워져야 할 자리에 마치 나이 든 사람의 손처럼 시들고 주름진 손이 그들의 얼굴을 움켜잡고 비틀고 찢어 놓았다. 천사가 있을 법한 자리에 악마들이 숨어서 위협적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창조의 모든 신비를 통해 어떤 인간의 왜곡도 이들처럼 두렵고 끔찍한 괴물은 없었다. 스크루지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보여주자 그는 그들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 너무 거대하여 차라리 말을 삼키고 말았다. 유령, 이 아이들이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스크루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인간의 아이들입니다. 유령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매달려 아버지들에게 구원을 바라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무지입니다. 이 소녀는 결핍입니다. 그들 모두를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이 소년을 가장 조심하십시오. 그의 이마에 운명이 적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부인해 보세요. 유령이 손을 뻗어 도시를 가리키며 외쳤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을 할 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생각을 더 나쁘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결국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의 끝을 기다려 보세요. 그들에게 피난처나 자원이 없나요?
스크루지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물었다. 감옥은 없나요? 유령이 마지막으로 되물으며 스크루지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작업장 같은 곳은 없나요? 종이 12번을 울렸다. 스크루지는 유령을 찾으려 했지만 더 이상 유령을 볼 수 없었다. 마지막 종소리가 멈추자 그는 예전 제이콥 말리의 예언을 떠올렸고 고개를 들어보니 장엄한 유령이 흰 수유와 후드를 쓴 채 안개처럼 땅을 따라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